요게 지금 인터켈트 페스티벌 영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켈트의 밤 해가지고 이건 지금 로리앙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이제 하는 행사고 이 지방에서는 축제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뭔가면 중앙을 어떻게 공략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3월 한 중순경에 그 파리에서 거의 그 한 10만 명 들어가는 그 월드컵 주경기장 거기서 이 켈트의 밤 해가지고 또 일종의 이 8월에 열리는 이 축제를 홍보하는 어떤 이런 전략적인 행사를 갖습니다. 그 음악들이 다 좋은데다가 여기 또 오늘 가져온 거는 제가 그 오늘 발표했던 그 코르시카하고 브리타니아하고 이렇게 같이 걸쳐 있는 그래서 코르시카가 음악이 아주 뛰어나니까 거기를 초청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지금 두 개 지역이 또 같이 이제 행사를 가는 이런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오늘 선생님이 이제 켈트 국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켈트 국가는 어디서 찾아내셨죠? 국가라는 개념요? 네, 지역이나 국가는 그 국가라는 개념은 이제 켈트족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붙인 거고 사실 국가는 아니죠. 이 자료는 그 로리앙 인터켈트 축제 주관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찾은 겁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이 찾으셨다 그러니까 그 아마 역사책에서 켈트를 찾으면은 전기 켈트 문명이 이제 할슈타트 문명이라고 거기 할슈타트 문명이라고 저 오스트리아 쪽 그다음에 북이 켈트 문명이 라텐느라고 저 스위스 쪽 그러니까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 다 동쪽 얘기인데 역사적으로는 이 저 켈트 문화가 지금 동쪽으로는 그 터키까지 걸쳤다 그러는데 정작 이 페스티벌은 동쪽을 하나도 안 껴줍니다. 그래서 그 여기 갔다 온 다음에 계속 이제 이게 그 의문적인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나 뭐 이런 쪽이 음악이 별로니까 이쪽을 다 빼고 그래서 이쪽 그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 이쪽이 음악이 좋으니까 또 이쪽은 집어넣고 사실 여기가 지금 저 코르시카를 지금 끌어들였는데 코르시카가 음악이 좋으니까 또 끌어들이고 이 켈트 얘기가 수천 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 뭐 옛날 얘기 어떻게 하느냐 뭐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저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이제 켈트를 저 켈트 쪽으로 코르시카를 끌어들인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제 생각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 페이스북 같은데 요쪽 이 로리앙 켈트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 나오고 거기 리플 달리는 걸 보니까 이쪽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우리는 뭐 오스트리아 애가 이제 그 리플을 다는데 우리는 뭐 켈트 아니냐? 너희만 지금 켈트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거는 못 찾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게르만족 대이동할 때 이쪽 브리타니아 끝까지 갔다가 멀리는 이제 캐나다 아카디아 그다음에 더 남쪽으로는 이 남미 끝쪽인 파타고니아 훨씬 더 멀리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서 최근에는 이제 네. 호주나 뉴질랜드 초청을 하죠. 네. 다 초청을 하는데 아르헨티나까지.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쪽은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서진 이건 다 인정을 하면서 왜 이제 이쪽 동쪽을 왜 배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축제를 바라보면 역사 따로 놀고 이 음악 따로 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축제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다 전략의 그 일환 아니냐. 끼리끼리 저들끼리 놀고 싶은 놈들끼리 모이는 거지. 이게 그 아주 엄밀한 고정을 거쳐가지고 이 축제가 지금 마련될 느낌은 안 드는 선생님은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역사의 깊이라든지 넓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걸 조사하다가 저도 한계를 느껴서 사실은 그만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왜 지금 6개의 켈트 국가를 이 주최 측이 정했고 또 켈트의 디아스포라라 해서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저기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다 이렇게 본인들도 조사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추측은 언어랑 지금 현재 모든 세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된 어떤 문화, 그게 이제 백파이프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언어 중심으로 해서 6개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언어를 중심으로 여섯 개. 그 켈트족에서 분파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게 이 6개가 아닌가. 사실 뭐 서유럽이나 그쪽도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질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 사실 이 자료집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직. 근데 네. 저도 조금 뭐 의심스러운 건데 네. 지금 켈트족의 아스투리아스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아스투리아스.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부, 그리고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라는 곳은 스페인 지금 왕이 있잖아요. 스페인은 이쁜 군주제예요. 이쁜 군주제. 지금도 왕이 있는데 그 왕가가 아스투리아스 왕가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정통성을 가장 주장하는 곳이 아스투리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또 국가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어떤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는 국가 그러면 어떤 막 이렇게 근거져 있고 영토 있고 지도상에 명확하게 돼 있지만 옛날만 해도 사실 그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불분명했었고 어떤 공국의 개념들이에요. 공국. 내가 통치하는 이 지역, 이건 내 땅이야 하면 옛날 우리나라 백두산 전개비 하는 것처럼 그냥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뒤집어 보면은 이게 해석학적 오류가 항상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스코도 정식 명칭이 파이스 바스코예요. 근데 파이스란 말이 네이션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을 한다면 바스코 국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국가라는 개념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동일하지 않고 어떤 그것은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런 뭐 단결 아니면 뭐 결집 이런 걸 위해서 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뭐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바스코가 고리버라 그랬잖아요. 아까 발표하신 분들 보면은 뭐 메르시, 맥시 그러면 뭐 메르세 뭐 그러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바스코가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스페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차스 그라시아스 그래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이게 이제 이태리어는 뭐 그라찌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다. 근데 바스코는 에스테릭 아스코 그래요. 에스테릭 아스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도 없고 뭐 음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건 완전 내 추측이지만 우리 동양권의 우리말 저쪽에 나우아들 이쪽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 이거죠. 응?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코르시카가 음악성이 뛰어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태리 가까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얘가 제 자료 99페이지에 보면 6개 켈터 표를 만들어 뒀어요. 사실 켈트족에서 분파된 언어의 큰 브랜치가 크게 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6개 켈터는 그중 한 분파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의자라는 말이 사실 알파벳으로 트랜스크립션을 했지만 비슷해요. 보면 까데 영어로는 체어잖아요. 까데, 까도, 까도, 까타와, 까타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까이에는 불어로 공책이에요. 그래서 요 6개 그 켈트 국가를 이 언어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네, 그 김재명 선생님이 그 파이스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는데 바스커로도 파이스고 옥시타니아어로도 파이스고 그 불어로는 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Y가 I로 바뀔 뿐이지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빼이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그래요.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방도 되고 고장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고장이라는 말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지역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구분법 중에서 인지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인지 지역은 뭐냐면 그게 지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나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일정 면적을 이제 우리가 그걸 고장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장도 사실 이게 행정적 물리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켈트족이든 바스크든 옥시타니아든 코르시카든 그 지역을 경계를 나눌 때 무엇이 딱 경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딱 명확히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디를 자기의 정체성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르시카도 이탈리아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탈리아 말이랑 똑같네 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를 실제로 경계 짓는 건지를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너네는 여기까지가 경계다라고 얘기해 줄 게 아니고, 바텀업 방식으로 그 지역이 우리는 여기까지를 경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가 우리 거고 여기서부터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 규정을 좀 하향식 규정에서 상향식 규정으로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이 경계어들이 그 불어와의 관계에서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파스코 같으면 근데 지금 스페인어와의 관계에서 이 사용자들. 경계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 없어도 뭐. 이 지금 그래요? 프랑스어 경계어 바스코어를 프랑스 경계어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물론 유럽의 소수 언어죠. 유럽의 경계어지 프랑스의 경계어는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발표할 때 조금 혼동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건데, 프랑스를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연방주의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야기는, 프랑스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국가이고 그래서 지방 어떤 분권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페인에 비하면 스페인은 훨씬 더 지방 분권이 잘 돼 있는, 그래서 어떤 권력 분산 형태로 보면은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일 국가, 그리고 약간의 지자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같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죠, 사실. 그리고 스페인 같이 지역형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지역형 국가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가 끼는데, 그 지역 그 분권 형태로 보면 스페인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스페인이 연방국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헌법에 스페인은 단일국가이다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연방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큰 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연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발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일단 그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브르타뉴의 그 위치는 법적 위치 말고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위치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영어는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브르타뉴는 브르타뉴 사람이 프랑스에 성공하려면은 불어를 더 잘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브르타뉴어는 모국어이면서 어떤 심정적인 언어이고 상징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어떤 그 패권주의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국어로서만 남지, 그게 사회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 지방어,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통한 지방어를 육성을 시키냐? 프랑스에서도 이제 유럽 내 EU 통합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그 의회에서 하는 정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중앙 집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어를 패권주의 언어로 계속해서 그 이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여러 그런 지방의 그런 걸 또 막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우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법적 인정은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법적 인정은 아니죠. 그렇지만 문화적인 가치도 소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불어 표현은 말랭이라 그래요. 말랭하다. 프랑스 정책이 그런 말랭한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거죠. 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브르타니아 역설이 생긴 게 뭐냐면 지자체 수준에서 브르타니아를 공식적으로 이제 전수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브르타니아와 공식어로서의 브르타니아가 이 언어 전달이 정확히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이런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공식 브르타니아로 쓰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격이 생겼다는 거죠. 그건 꼭 브레타뉴 측면이 아니라 바스코도 마찬가지. 바스코를 잘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방의 어떤 자긍심, 네. 이 정도지. 이 정도. 이걸 잘한다고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카탈루냐의 경우는 또 달라요. 이 카탈루냐는 지금 하나의 독립국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뭐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렇게 가는데 작년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지방 투표를 했는데 의회는 독립을 지지하는 그 의원들이 더 많이 뽑혔어요. 지방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카탈루냐 주민한테 묻는 독립 찬반 투표 이건 반대가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티클을 쓰면서 신의 한 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이 카탈루냐 독립 문제는 유럽 전체의 문제예요. 또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그래서 카탈루냐에서는 카탈란어를 쓰는 게 자긍심의 발로이자 출세의 지름길도 돼요. 이 카탈루냐는 아주 독특한 그런 또 문제. 그리고 이미 유럽의 경기어나 소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용자도 많고 세력도 세고. 우리가 경기어라고 이야기한 것은 벌써 사멸 위기에 처하고 아주 힘들게 버티면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죠. 다른 언어에 비하면. 네. 그 경계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주도에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밤에 여행 가면 혼자서 이렇게 사람 없는 데 걸어 다니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객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주도에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에 가서 이제 밤에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데려올까? 이러는 겁니다. 뭐 하는데 제가 예? 했더니 바로 대리 부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대리 부르셨어요라는 말을 데려올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왜냐면 대리 부르렸나도 아니고 대리 옷가면 대리입니까인데 나는 대리가 아니고 내 대리 부른 사람을 그 사람이 대리기사가 찾는 건데 그러니까 제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식의 말을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투리하고 지역어가 좀 다릅니다. 사투리는 중앙 사람이 와도 자기가 쓰던 대로 쓸 수 있어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로 얘기하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로 사람들이 그냥 얘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 사람한테. 그런데 지역어라고 부를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면 아예 표준어를 써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부산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아 서울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부산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어하고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언어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사람이 오면 완전히 스페인 말을 썼다가 그러니까 카스티아어를 썼다가 카탈루냐어를 썼다가 근데 옥시타니아는 좀 다릅니다. 옥시타니아어는 그러니까 좀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카탈루냐는 90% 가까이가 카탈루냐어를 쓰는데
그 TV 시청률이 50% 70%막 넘습니다. 카탈루니아 채널은. 근데 옥시타니아 지역에서 옥시타니아어를 하는 사람은 골수 민족주의자 같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 민중어가 아니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경계어라고 하는 걸 프랑스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게 사투리와 중앙어 사이의 그런 격차 정도가 아니고 김태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고 완전히 하나의 문화가 사라질지도 모를 만큼 멸종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유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점 더 하면은 이해가 또 빠를 수도 있는데 스페인이 옛날 그 프랑코의 유산이라고도 하고 스페인이 지금까지도 영어가 외화가 들어오잖아요. 더빙을 많이 해요. 더빙. 신기하죠. 우리는 더빙하면 촌스럽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TV에서 좀 했었는데 더빙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문명들이 많아서 더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언어 정책인 거예요. 카스테아노.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다른 언어들과 스페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강요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스페인어를 써야 돼. 그런데 카탈루냐 주법에 의하면은 모든 스페인에 카탈루냐에 들어오는 외화는 카탈란어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유럽에 경기할 때 처음에 저한테 오퍼가 카탈란어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탈란어는 경계어가 이미 아니다. 이건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카탈루냐에 가면 스페인 말도 쓰지만 안 통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카탈루냐 그곳이 아까도 뭐 우리 김혜라 선생님이 발표할 때 아라고는 해상 왕국이었다. 근데 옛날에 스페인이 통합 왕국으로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반도를 통일할 때 추측이 되었던 곳이 바로 카탈루냐예요. 카탈루냐하고 카스티아 왕국. 카스티아 왕국의 언어가 카스티아노고 카스티아노가 에스파뇰이에요. 그래서 두 지역이 추측이 되었었고 지금도 지역 라이벌로 축구 여러분들 아시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이 경기하면 난리가 나요. 스페인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샤라는 팀은 유일하게 광고를 받질 않아요. 바르셀로나 FC라고 그러는데 광고가 없는 티사스, 유니세프 뭐 이런 거 그만큼 자긍심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뉴캄프라고 그래요. 뉴캄프 그 자기 경기장을 그게 다 카탈라노예요. 전부 카탈라노. 그만큼 스페인 속에 또 다른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은 스페인 안에 들어있지만 이게 지금 귀추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글도 정말 순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한자어 이게 전부 일본 한자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면 일본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응? 입수 뭐 출처 전부 일본어예요. 전부 일본식 한자어예요. 도대체 한글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국어학자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응? 진짜 다 일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네, 아니 뭐 강력하게 이야기도 좋아. 정말 하는 일이 없어요. 한심해. 아직도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문자에 관한 얘기를 문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자 심포지아인데 왜 프랑스의 경계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 아니라니까.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문자라고 하는 게 글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언어와 글자를 합쳐서 우리가 문자라고 일종의 문화 도구로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지에서 볼 때는 다 알파벳이니까 다 비슷한 뭐 글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유럽 내에서 혹은 미국까지 포함해서 남미까지 포함해서 알파벳을 쓰고 있는 전 세계 언어가 그럼 단일 언어인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알파벳을 쓰는데 그럼 필리핀어하고 독일어가 그러면 같은 언어인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라고 얘기하는 거와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와 지역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정체성 간의 충돌, 그 정치적인 그 위계 질서, 그로 인한 권력으로 인한 뭐라고 하죠? 피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서로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잡음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바로 경계였고 그런 면에서 문자라고 하는 문자 심포지어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도 바쁜 와중에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경계어를 이제 우리가 다루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글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또 글로벌한 사회에서 그 다른 언어와의 관계에서 한글의 역할 이런 거를 어떻게 언어 정책을 세워야 되는가, 저도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의회가 그 유럽 헌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유럽의 언어 정책을 이중 언어나 지방 언어, 소수 언어 육성을 하지 않으면 21세기는 유럽에서도 영어가 전부 다 패권 언어가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정말 한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영어가 그 사회 성공의 필수적인 외국어지만 우리는 우리 한국어를 우리는 아마 절대 지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글이 지금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한글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언어 정책을 펴야 좋을지, 지금 바스코 사례라든지 또 특히 코르시카, 저도 사례 조사해 보면은 그래도 코르시카에서의 그 언어 교육 정책이 좋은 모델이라고, 그 모델을 브루타니아에서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교육부 장관이나 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글은 여러분들이 독특하고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한국어는 그 옛날부터 물론 중국말하고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둔이, 향찰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언어는 쉽게 소멸되지 않아요. 그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근데 문자라는 건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문자는. 근데 우리 한글, 제가 생각할 때 한글은 지금 조선시대 때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잘한다고 해서 그 역량이 뽐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특히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헬조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학부모로서 지금 중학생들이 제 애들인데 타기 싫어요. 이 사교육비가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또 다녀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국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거기서 애들이, 그리고 대학교는 우리 또 전부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대학교는 또 취업 발선소예요. 취업 못하면 학과 폐과돼, 폐과.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전체적인, 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술자리에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글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가장 독특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이 최고의 그 문자라는 데는 별로 동의를 못 하겠는데, 뭐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 얘기하신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하여튼 그 프랑스 애들이 불어를 가꾸고 사랑하는 이런 거로부터는 우리가 좀 배울 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우리가 숨쉬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가 안 아끼면 누가 아껴줄 텐가.
그리고 근데 뭐 이 시대가 야만의 시대니까 뭐 도처에서 지금 저질러 지금 짓들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한글로 논문을 쓰는데 뒤에 영어로 그 써머리를 왜 해야 될 거며 아무도 안 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몇십 명이 읽는 글에 불과한데 이 달라붙는 그런 어떤 허위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이제 깨부수지 않으면은 아마 그 한글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 너무너무 사회가 하여튼 좀 껍데기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유럽 경계를 하자고 이제 처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후의 또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 이거 먼 지역의 언어 이걸 왜 하느냐. 근데 아마 김연아 선생님은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한 20년 공부하시다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왜 이 주제에 제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거기 벌써 첫날 벌써 다 감을 잡으시던데 이 지역에서 이 언어들은 사실은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언어라는 게 어떤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화 전체를 이렇게 다 담아내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편견 없이 이쪽의 어떤 그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접근해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언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언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김태종 선생도 얘기하셨지만 카탈루냐는 뺐고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좀 끄집어낼 얘기가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이런 지역들을 선정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오늘 결국은 여러 선생님들의 협조와 노력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미미한 행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이건 국내에서 처음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도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는 저 포스터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마 이런 시도는 국내에서 지금 처음 어떤 면에서는 이 4명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영원히 이렇게 안 나왔을 이런 지도 같은 게 만들어진 것만 해도 인포그래픽입니다. 책임을 맡으실 선생님이 또 잘난 척 하시는데 하여튼 구 선생님 에게도 참 감사할 부분이 많고 하여튼 이 지도는 너무나 소중한 지도니까 나중에 한 번씩 가지고 계셔도 벽에다가 저도 붙여놓으려고 저도 제 방에 사무실에 저도 그러면 언어 정책 그러면 임 선생님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아니 저기 우리 필드에서 좀 우리 이야기 그만하고 네. 저도 이제 언어 정책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어라고 하는 게 지도상으로 보면 프랑스 주변 국가와의 수평적인 지리적 경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경계라는 게 수직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영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침범을 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한국어 내에서도 서울말과 지역의 사투리 간에 또 그런 권력관계들이 노출돼 있고 또 사투리보다 더 심한 제주도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어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나 뭐 과목이 없을 정도로 제쳐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직적으로도 발생하는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메꿔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몰입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언어를 배울 때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섞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 언어를 배울 때 학교에서 무조건 그 날은 혹은 그 주는 그 언어만 사용을 함으로써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언어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글이 또는 한국어가 영어의 침범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영어 단어를 섞어서 씁니다. 사실 그 영어 단어를 섞어서 쓰는 사람한테 완벽하게 영어로 그냥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라 하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단어가 섞이는 차원에서만 오염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저는 영어는 차라리 영어 몰입 교육을 시켜서 영어는 이런 언어구나라고 하고 한글은 아예 영어가 이렇게 조금 덜 섞인 언어들을 계속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담장을 이렇게 조금 제대로 보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보통 이제 담장을 잘 쌓아야 이웃이다는 말을 하는데 그 경계에 대한 구분과 서로의 역할을 얼마나 적절히 배합을 하고 적절히 안 배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에 의한 혹은 유행에 의한 일방적인 오염이나 그런 손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이 경계어 주제로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유럽 경계어를 조사를 해서 우리 한국의 언어 정책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었어요. 우리 제1 외국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제2 외국어는 필수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2 외국어는 교양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일변도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외국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계문자 심포지아 이 법인이 사단법인이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화자가 없으면 문자나 언어는 소멸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언어 정책을 이제는 중국처럼 한국은 중국어 그다음 제2외국어를 선택하게끔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그 모국형도 있고 우리 언어 정책을 손볼 때가 지금이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언어 정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사투리의 개념, 일단 이것부터 사라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투리라는 개념은 이미 옛날 구시대의 책상이고 어느 지역이든 자기 지역어가 최고이고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는 방언학이에요. 방언학.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부 같이 동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전 국민이 영어 교육을 받는 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이 절대 아니다. 왜냐? 그건 영어 상술에 넘어간 것이고 일본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일본을 갔더니 영어도 못해. 답답해. 일본 사람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배워요. 아니 배우면 완벽한 번역, 통역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일본은 어느 세상 어디에서 어떤 언어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 다음날 완벽한 번역본과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제가 학교 재직 시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연락 오면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선생들끼리 나누든가 아니면 대학원생 박사과정 있는 애들 불러가지고 야 너 한 10페이지 너 10페이지 해가지고 토시만 맞춰서 그리고 작가 소개 대충 찾아서 막 뻥쳐가지고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응? 이게 우리나라 문화 풍토예요. 지금도 그래요. 크게 안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해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고립한 그런 시공간의 시대가 아니에요. 고립된 시공간의 시대가 아니고 시공간이 열려있는 시대예요. 정보를 어디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번역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자동 번역기가. 이게 국가적인 지금 경제가 모든 국가 경제가 이 외국어 교육, 영어 상술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째 주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굉장히 먼 나라예요. 비행기 타고 가려도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저는 뭐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있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살면 살도록 정이 안 들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외국어를 다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지금 뭐 거의 피를 토하듯이 다들 얘기해가지고 음악 들을 기회는 점점 없어지고 이거 참 음악은 밥 먹으면서.
그래요? 네. 아니 여기가 그렇게 안 되죠. 6시에 세팅 이제 해체해야 되죠. 예? 끝나는 아니 그러면은 음악은 이제- 틀 수 있는 거 할수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영상도 같이 있는 또 자료가 있으신가요? 있는데 음악만. 아니 음악은 나중에 틀어도 되고 영상은 지금 한 30분 보여드려도 되죠. 네. 근데 추워져서 끝을 맺으시. 그럴까요? 질문 뭐 받으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 뭐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있으십니다. 예. 늦게 죄송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없는데 하나가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저기 프랑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 자국어에 대해서 불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뭐 사실 뭐좀 잘해지기는 파리나 이런 데서 이제 뭐 미국에 온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프랑스 사람이 영어를 하면은 아주 그걸 경멸한다고 완전히 그냥 뭐 가지고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그랬어요. 근데 근래 인터넷 바람에 인터넷이 대부분 영어로 돼 있잖아요. URL이나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바람에 새로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킬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세계화되고 그리고 인터넷 쪽에 정보를 또 그래야 기업도 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한글도 우리가 지금 인터넷 그 한글로 우리 IT 강국을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기술적인 문제를 복제해서 개발하면 한글 사용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걸 다 한다면은 이제 그건 많이 이제 완화될 텐데 그 다른데 쪽반 나라들은 그런 정도의 국력이 없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그럼 할 수 없이 그 자체 지역에서 이제 안전 모르지만 더 세계적으로 머리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부와 어떤 뭔가 지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는 그런 문화제국주의랄까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독립을 한다든지 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도 그렇거든요. 정책 가운데는 뭐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해서 실용적이고 굴욕적으로 해줘야 사람까지 그걸 가지고 어떤다는 사람들이 잘 계속 살기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지금 그 옛나라 이런 데서는 지금 이러한 그 이제 인터넷 그런 기업이라든지 어떤 소통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 언어로 된 무슨 그런 지금 가장 큰 영역이 인터넷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유럽이나 다는 몰라도 영어 발음이 아까 저기 프랑스는 국력이 나라도 크고 인기도 많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강하지만 결국은 영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그런 문화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풀었다가 쉽게 해서 뭐 어쩌로 스피드 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떤가? 이 언어와 이런 문화적인 떠나서 사회 충성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적으로 영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용어 얘기를 그러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계와 소통하고 그런 데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한다 이거지. 뭐 그것이 뭐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쪽 유럽도 많이 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니까 문제긴 있지만 제 얘기는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지금 그 현지 그런 데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정부 정책이 어떤 거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최근에는 프랑스 거의 여름에는 매년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흥미로운 경험을 했는데 호텔에서 불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해요. 또 그다음에 불어로 얘기하면 또 영어로 나와.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너희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영어 사용을 점점 더 또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파리의 호텔인데도 이제 영어를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다 유럽 쪽 언어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불어는 사실은 어순도 같고 같은 또 어족이고 해가지고 사실 만약에 이제 스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자동 번역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실 뭐 한 80%는 뭐 거의 이렇게 번역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불어를 지금 한글로 옮기면 아마 한 10%나 한글을 역으로 이렇게 불어로 옮겨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양어하고 또 서양어 이 번역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다른 언어니까 물론 이제 그 소통이라든지 한국어의 어떤 국력에 걸맞는 어떤 세계화 차원에서 분명히 쓰는 말씀은 맞는데 이 강론 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어떤 단어 하나를 우리 언어로 이렇게 전혀 옮길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경제 문제까지는 전혀 이제 해결 안 되는 결국은 또 문화라든지 뭐 여러 그 번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전체 그 일종의 문화력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게 이렇게 제고되지 않으면 거의 향후 몇십 년 안에도 해결을 하기 좀 힘든 문제 같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현지에 프랑스라고 카탈로니아 그런 데서 그 이러한 그 이제 신호도 할 수 없이 거기에는 다른 인터넷 같은 거를 그 언어로다가 이렇게 우리는 한글 인터넷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언어로다 그런 그 영어 인터넷을 안 쓰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설이랄까. 자기들 언어로 말씀. 네, 제가 오늘 잠깐 제가 저 조사한 것도 여기 프린트에 나오는데 자료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코르시카어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코르시카 대학에서 그 역할을 떠맡아 가지고 그 일상어 전체를 계속 또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 이러면서 자기들 언어를 막 그냥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언어에 대해서는 뭐 세계 최고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어권별로 이렇게 다 그런 어떤 노력은 다 기울일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어떤 언어들을 다른 언어로 변환시킬 때 자동으로 번역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연구가 정말 많이 돼야 됩니다. 돈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옥시타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지금 구글 번역에 옥시타니아 번역 기능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옥시타니아어를 연구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 왜 그 구글 번역에서 영어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동 번역이 이렇게 후지냐, 소위 말하는 후지냐, 왜 이렇게 안 좋게 번역이 되느냐. 근데 일본어를 넣어보면 진짜 번역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일본어하고 우리나라는 그 문법서를 서로 번역해서 읽어도 서로 이게 일본어 문법인지 한국어 문법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비슷한데 일본어를 구글 번역해서 영어를 넣으면 진짜 번역이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번역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말씀하신 시스템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갖추느냐의 문제인데 지역어를 하고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영어를 못한다고는 하지만 일본어를 영어 번역시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배 이상 정확도 차이가 나서 근데 이 우리 지금 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초점이 이제 마무리. 모든 국민이 외국어를 꼭 해야 되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브루타니아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 수준, 지자체 수준에서는 그거 아직 책임지는 곳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브루타니아에서는 이제 개인이 거기 지식 수준이 높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위키페디아를 만들고 이런 식이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에서 코르시카어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번역될 수 있도록 2,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다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상의 그런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연결해서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은 맞을 겁니다. 네, 재정적으로 힘들면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언어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예, 지금 이 전체 행사를 지금 45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자꾸 추워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뭐 얘기는 그만 나누고 음악이나 네. 제가 그 선생님 저기 영상은 포기하고 영상이 좋지 않나요? 그래요? 영상을 봐야죠. 이거 뭐 전부 아주 이것도 좀이 나중에 45분에 끝내셔도요. 네. 여기 틀어놓고 막 들을 수 있는 아, 그래요? 이거 아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 DVD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저기 여기 켈트리반이라고 거기 한 곡 듣고 뭐 이거 음악을 이제 자리 일어서죠. 아, 설명을 하고. 네, 45분까지 진행을 하시고 이 얘기는 45분까지 네. 뭐 지금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럼 끝내겠다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마무리. 그러면 어떻게 네, 마무리. 예 하여튼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 선생님과 몇 개월 동안 하여튼 뭐 우리 자주는 못 만났지만 하여튼 제일 그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하고 아주 행복한 경험했고 딴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뭐난 듣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인포그래픽스 해가지고 구 선생님 오늘 지금 아마 나중에 저 저녁 시간에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저 뭐든데 아니야. 오늘로야 뭐 저 김선미 두 선생하고 해가지고 그 저 포스터 만드는 그 작업까지 아주 저 행복했어요. 아, 봄노야 선생님이 개인전 연다고 연락 왔던데. 네. 그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아, 하여튼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저기 인포그래픽스니까요. 포스터라고 좀 해주지 마시고 무슨 지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만드는 게 무식하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무식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한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어쨌든 뭐 그 일이 오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세번 선생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유럽 경제 학술 행사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로 이제 끝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 사진은 아니거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